이곳은 고아국, 현재 국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왕위를 이을 왕자도 왕비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15살 된 딸 연화공주가 있을 뿐입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잦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10년간 선왕께서 돌아가신 후로 나라는 기적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연화공주는 당연히 국왕의 의식에 참석해야 했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지 못해 의식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연화는 항상 자신의 머리카락을 신경 썼습니다. 비록 부왕께서는 아주 아름답다고 하셨지만 왜 자신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곱슬거리고 붉은색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대 장군 중 한 명인 학이 찾아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놀려댔습니다. 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공주를 놀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연화 공주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학은 연화에게 수원이 곧 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공주는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수원 역시 연화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수원이 3살이나 많았지만 그녀는 몇 년 만에 수원을 만나게 되었고 수원은 연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수원은 그 후 국왕께 인사를 드리러 달려갔고 연화는 수원이 아직도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꽤 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연화는 왕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연화에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항상 수원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연화가 수원을 찾아 나섰을 때 수원이 학과 활쏘기 시합을 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합 장소에 가서 구경하다가 수원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전혀 딸에게 무기를 쥐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갑자기 연화에게 말을 같이 타자고 권하자 그녀는 동의하고 내려갔습니다. 학이 연화가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연화는 수원이 여성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에 꽤 익숙해 보여서 분명 그를 마음에 둔 여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은 많은 청혼을 받았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어린애처럼 보이기 싫어서 자신도 학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학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원은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고 연화는 왜 수원이 그 거짓말을 믿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연화는 부왕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자신과 수원의 사이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수원은 유능하고 그의 형이자 선왕의 아들이기에 왕족의 피를 이었지만 그는 수원이 연화와 혼인하여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자임을 인정했지만 연화가 예전의 어머니처럼 악인에게 해를 입는 결말을 맞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연화는 삐져서 자리를 떴다가 갑자기 수상한 자에게 접근당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가 아버지가 말한 자신을 해치려는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도망쳤지만 그 자에게 쫓겼습니다. 그 후 연화는 수원에게 발견되었고 그녀는 수원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연화가 꽤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아직 두 사람이 약혼했다고 생각해서 연화를 학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은 오직 수원에게만 마음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연화를 피하려 하며 연화를 한 명의 여성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시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연화는 그 순간 수원의 그 인정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국정이나 왕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 그녀가 아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매우 수원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닷새 후 연화의 생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수원은 연화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비녀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수원이 그녀의 그 머리카락을 좋아한다고 말해 그녀는 처음으로 이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고 연화는 방으로 돌아가시기로 했습니다. 학은 수원에게 왕궁에 무언가 침입한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연화 또한 지난번에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학은 수원에게 연화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궁전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왕을 만나러 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방문이 잠겨있지 않고 경비병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수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은 경비를 서다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왕의 호위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연하와 수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연하는 처형당하기 위해 밖으로 끌려나왔지만 갑자기 학이 나타나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학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수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연하는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 그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한편 수원을 따르는 병사들은 아직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만 경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이 그들을 발견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적들이 칼을 뽑자 학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수원은 그때 연하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항상 나약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자비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왕은 장남인 수원의 아버지 대신 연하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수원의 아버지는 왕위에 욕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연하의 아버지가 수원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원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수원은 처음부터 연하에 대해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왕의 방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계숙이라는 자가 나타나 수원이 일을 마쳤고 연하에게 발각된 것을 보고 입막음을 위해 연하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촛대를 넘어뜨려 안에 불이 나게 했고 병사들과 계숙은 즉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그녀는 먼저 도망쳤습니다. 연하가 아직 수원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붙잡혔다가 곧바로 학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원래 학은 수원과 연하 사이에서 방해꾼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경비대에서 낯선 얼굴들을 보고 어느 정도 의심이 들어 수원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하는 매우 기뻤습니다. 학이 여전히 자신의 편에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은 국왕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학은 국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그가 수원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은 분노하여 달려들어 공격하며 수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싫어했던 그 왕에게 수원이 손을 댄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수원이 왕위를 탐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원은 이 나라의 나약한 왕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숙은 학이 누구이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인질로 잡히자 학은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후 학은 포위되었지만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 학이 포위망을 뚫고 연하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민수와 다시 만났고 방금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학은 민수에게 연하를 맡기고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곳에 숨었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가 너무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두 사람이 도망칠 수 있도록 경비병들의 주의를 끌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신이 연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각되더라도 표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민수는 공주의 망토를 입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학은 민수가 경비병들을 유인하는 틈을 타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고 궁수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숲으로 도망쳤고 수원은 병사들에게 숲을 순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원은 학이 그 숲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병사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학은 공주를 숲에서 재웠고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나라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했습니다. 한편 수원은 여전히 병사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학과 연하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은 단지 연하가 살아있기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 또한 학이 영원히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고 학은 연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많은 만남을 통해 인재들을 모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을 며칠 걸은 후 학은 연하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고생이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학은 장군의 손자였고 국왕의 눈에 들어 훗날 장군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은 왕족과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하 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하려 할 때마다 연하는 학의 등 뒤로 와서 숨었습니다. 그녀가 불의 부족 족장의 아들인 태준에게 희롱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은 이미 연하가 수원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것이 짝사랑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후 학은 떠나며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데리고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연하는 다시 학을 찾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학을 화나게 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학에게 과일을 좀 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 학은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왕이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학은 태준이 공주를 괴롭히고 선을 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보호하러 가야 했습니다. 학은 태준이 포기하도록 연하와 매우 친한 척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하의 호위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바람의 부족의 후계자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왕이 나타나 일을 마무리했고 학이 연하를 잘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학은 이 왕이 결코 비겁한 분이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왕은 툰의 검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검을 잡아 손을 다쳤습니다. 그 후 학은 또다시 왕비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왕과 연하는 크게 상심했지만 연하는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강한 척했습니다. 수원과 학도 연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눈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연하는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왕이 와주길 바랐지만 어이는 왕이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후 학과 수원도 병이 나자 학의 할아버지가 문병을 왔습니다. 수원은 학의 할아버지처럼 장군이 되고 싶어 했고 학은 자신은 할아버지가 거둬 키운 고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수원의 아버지도 문병을 오자 연하는 더욱 서운해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병이 옮을까봐 딸조차 보러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은 사적인 일보다 국사를 우선시하는 왕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연하도 학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가 배가 고프자 수원이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죽은 맛이 없었고 이윽고 왕이 들어와 그 죽은 자신이 직접 끓인 것이라며 연하에게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을 사죄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죽을 전부 먹었습니다. 연하는 학과 수원이 영원히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바라보던 하늘은 이제 더는 없었습니다. 학은 그동안 연하가 넉나간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은 그 누구보다 수원을 증오했습니다. 연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원이 연하에게 선물한 비녀를 보고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그 비녀를 찾으려 했지만 학은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수원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버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독사를 만나자 학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따라가 뱀굴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는 비녀가 지금 연하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것 같아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숲에서 쉬었습니다. 연하는 학이뱀에 물린 것을 봤지만 그는 이까지 상처로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로 가면 병사들과 마주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바람의 부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학이 돌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몰랐기에 학이 데려온 정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궁에서 전 오부족 장군들을 소집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학은 아직 궁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장군이 모인 자리에서 불의 부족장이 학의 할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학이 왕을 시해하고 공주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이 그때 나타나 학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은 지금 5부족이 힘을 합쳐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족장들은 모두 수원이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학의 할아버지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더는 장군이 아니라 학이 장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견이 필요하다면 학을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키자는 만약 할아버지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반역죄로 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수원을 손주처럼 여겼기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사흘 뒤에 즉위식을 열 것이니 참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오후 불의 부족장 또한 수원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이 연하에게 해가 될까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부족은 이때부터 군사를 준비하기 학의 바람 부족을 몰아내기 위해 그때 연하는 정신을 차리고 학의 동생인 이온을 만난다. 이온은 연하에게 학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그녀는 학을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의 부하들은 연하가 학을 정인으로 보지 않으니 학이 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학은 연하를 위해 만들어둔 신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하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한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학에게서 연하가 성안의 시녀였지만 일을 제대로 못해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빨래를 맡겼습니다. 그 후 학이 와서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마을의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이 사람을 보내 상류를 조사하게 했고 학의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하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했습니다. 상류를 조사하러 갔던 한대라는 자가 갑자기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한대는 불의 부족이 상류의 물길을 막아 이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학의 할아버지는 불의 부족이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원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학의 할아버지는 수원의 즉위를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학이 다시 나타나면 분명 왕 시해범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학이 방해만 안 했어도 연하와 맺어져 왕이 될 수 있었다며 분해했습니다. 연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태연이 저녁을 먹자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갑자기 쓰러졌고 학과 할아버지는 연하에게 태연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늘 약이 필요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단이 습격당해 물과 약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불의 부족 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대는 아는 의원이 있다며 태연을 위해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학은 한대를 보내며 모두에게 지금 불의 부족과 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데다 불의 부족은 이제 왕족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불리한 쪽은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학은 연하를 따로 만났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학은 그녀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길 바랐고 자신은 할아버지와 상의하러 갔습니다. 학은 할아버지에게 수원의 즉위를 인정하고 장군 칭호를 되찾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바람의 부족이 더는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부족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자신이 공식적인 반역자가 되리란 걸 알았지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 연하를 이곳에 남겨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자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학은 부족장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학은 무기점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챙기고 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한대는 약을 가져와 태연을 구했습니다. 그 후 연하는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치고 습격당한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곳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곳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연화는 학을 찾아 나섰다가 학이 태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들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연이 울음을 터뜨리자 연화는 달려가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태연에게 인사했고 태연은 연화도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학에게 연화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연화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학은 마을문 앞에서 부하들과 제외하고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 연화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찾아와 학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학은 거절하며 이곳에 남아 평온하게 살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학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는 그녀의 장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에게 줄 것이 없었고 그는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바람의 부족에 남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의 할아버지는 그가 또 연화에게 불경하게 구는 것을 보고 화를 겨누었습니다. 그 후 학의 할아버지는 연화가 학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태주는 누군가 학과 연화의 행방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학과 연화는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한신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대왕을 이끌었던 자였지만 선대왕이 걸었던 길에 불만을 품고 은둔하며 인간과 연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량한 산악지대에 도착했고 학은 이곳이 밤에 잠자기 편한 곳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몸을 녹이기 위해 학 옆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화가 편히 잘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적의 발소리를 듣고 연화를 끌어 한쪽 구석에 숨겼습니다. 근처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그 역시 이곳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은 자신은 더는 장군이 아니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바람의 부족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주는 공격 명령을 내렸고 학은 다가오는 모든 적을 손쉽게 날려버렸습니다. 병사들이 멀리서 활을 쏘자 학은 어쩔 수 없이 연화를 끌고 도망치며 두 사람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그 후 연화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학이 그녀 대신 화살을 맞고 연화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일단 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학은 모습을 드러내 교전하기로 연화는 이곳에 숨어 있었다. 그 후 학은 적에게 포위되었고 연화는 학에게 밝힌 화살에 독이 묻어 있어 그가 곧 쓰러질 거란 걸 알았다. 하지만 학의 발목을 잡을까봐 밖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학을 돕기로 결심했다. 만약 계속 학의 보호만 받는다면 차라리 바람의 부족에 남았어야 했다. 그녀는 뛰쳐나가 궁수를 밀치고 태준과 마주했다. 태준은 그녀를 데려가 수원을 타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 수원이 한 짓을 알면서도 왜 그를 돕고 바람의 부족을 탄압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태준을 위선자라 여기며 절대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다. 태준은 연약했던 공주가 이렇게 강해졌을 줄은 몰랐다. 연화의 머리카락은 이제 마치 태준을 불태우는 불꽃 같았다. 한편 학은 그녀가 왜 밖으로 나왔냐며 책망했다. 그는 연화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독이 점점 퍼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지만 계속 저항하다가 적에게 베어 절벽으로 밀려났다. 학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연화는 학을 구하러 달려갔지만 태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 연화는 그의 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학을 구하러 갔다. 태준은 병사들이 연화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연화가 검을 들고 달려가 학을 구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학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결국 그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태준은 병사들에게 연화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둘 다 절벽에서 떨어져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태준은 수원에게 돌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화의 머리카락을 건넸다. 태준은 연화의 소식을 전하며 그녀가 정말 죽었다고 믿었다.
계숙은 원래 연하를 데려오기만 하려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자 태주는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려달라고 수원에게 청했다. 하지만 수원은 그저 고개를 돌려 떠날 뿐이었다. 그 무렵 낯선 이가 숲속에서 학과 연하를 발견했다. 한편 수원은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계숙이 학의 할아버지와 차기 장군이 참석했다고 알리자 수원은 만나러 가고 싶어 했다. 수원은 예전에 자신이 연하를 만나러 올 때면 학이 항상 여기서 기다렸던 것을 기억했다. 수원은 그의 힘을 존경했고 학이 자신의 호위무사가 되길 바랐다. 그러자 학은 수원에게 연하와 혼인하여 왕이 되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수원은 그 일을 꺼렸다. 수원은 언젠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더는 연하와 학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원은 그런 것들을 버렸기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즉위식에서 수원은 부족들을 돌아보았다. 불의 부족은 복종하는 척하지만 항상 왕좌를 노리고 있었다. 땅의 부족은 강자에게만 복종했다. 물의 부족은 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바람의 부족은 정예 병사들이 많았는데 모두 학의 할아버지가 직접 훈련시켰다. 그래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다. 하지만 수원은 모든 부족을 통일해서 외부의 적에 맞서야 했다. 학의 할아버지는 수원에게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냐고 물었다. 하지만 수원은 이 나라를 다시 영광의 시대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은 신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누구든 방해한다면 굴복시킬 것이었다. 학의 할아버지는 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연하는 깨어나 자신과 학을 구해준 윤을 만났다. 윤은 학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녀를 보호하느라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학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연하는 그 후 익수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좀 기이해 보였지만 연하는 자신이 두 사람에게 신분을 밝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익수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윤의 말을 통해 그녀는 익수가 바로 학의 할아버지가 말했던 숨어 지내는 신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익수는 자신의 일이 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윤은 바로 그 애매한 신의 말씀 때문에 익수가 성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연하는 이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윤은 그녀가 궁에서 살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연하는 학이 깨어날 기미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지만 윤이 와서 보고는 학이 열이 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약이 없어 학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윤은 자신은 약사가 아니니 연하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을 희생해 그녀를 지켜준 학에게조차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윤이 왕족이나 귀족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한편 익수는 연하에게 아직 죽음의 신이 오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 후 산책을 나갔고 연하는 익수가 왜 이곳에 와서 사는지 궁금해했다. 익수는 그저 삶의 흐름에 따라 살 뿐이며 모든 것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연하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 했다. 윤은 자신이 그저 저 어설픈 신관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전의 신관은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직이었다. 그들은 신의 사자로 여겨졌고 신관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개입할 권리가 있었으며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을 노하게 하면 왕을 폐위시킬 권리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신관은 왕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수원의 아버지가 익수를 궁에서 쫓아냈는데 그 이유는 익수가 선대왕의 통치에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윤이 익수를 이렇게 외진 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익수가 너무 착하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마을에 살면 익수는 항상 사람들을 돕다가 자신을 해치곤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곳에 살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연하는 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녀가 숲속에서 학의 이름을 외치자 그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창도를 찾으러 갔던 것이었고 연하는 왜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냐며 울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충분히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이 죽으면 연하가 어떻게 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하는 학이 더는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랐고 학이 다가오자 연하는 머리를 부딪혔다. 연하는 학이 체온을 재려는 줄 알고 이마를 내민 것이라
그도 장단을 맞춰주며 연하가 이런 연애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은 그녀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어 아깝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학은 그녀가 아직 그 비녀를 버리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다음 날 학은 대략적인 사정과 그들이 신관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연하는 익수를 만나러 갔고 그는 연하에게 신의 계시를 듣고 싶냐고 물었다. 원래 학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 그를 찾아가라고 했었다. 하지만 여러 일을 겪은 지금 그녀는 그저 학과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익수는 연하가 이 나라를 뒤흔들 폭풍이라고 말했다. 윤과 학이 찾아오자 익수는 신이 전한 말씀을 읊었다. 그것은 바로 4마리의 용이 모일 때 진정한 왕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학은 이런 것을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바로 비룡왕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으로 변했다고 전해지는 용신이자 이 나라를 세운 초대왕이었다. 하지만 비룡왕은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반란에 직면했다. 그 후 4마리의 용이 비룡왕을 구하러 와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다. 하지만 비룡왕은 4마리 용에게 인류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4마리 용은 비룡왕을 지키기 위해 4명의 전사를 만들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찢는 발톱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만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 또 다른 한 명은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다리를 가졌고 마지막 한 명은 강인한 몸을 가졌다. 4명의 전사는 그 후 내부족을 세우고 비룡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섬겼다. 그 후 4명의 전사는 부족을 떠나 소식이 끊겼다. 익수는 지금 연하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니 학 1명보다 더 많은 호위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혼자서 그녀를 지킬 수 없으니 연하에게는 동료들이 더 필요하며 그들이 바로 사룡의 전사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신하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은 실존하니 연하에게 그들을 찾아가라고 했다. 신은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익수는 또한 연하가 계속해서 재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바로 천명을 받은 자의 기적이라고 믿었다. 학이 등골 빠지게 고생한 건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연하는 생각에 잠겨 비녀를 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 후 연하는 학을 다시 만났고 알려준 길을 따르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하는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학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녀는 더는 학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바람이라면 받아들였다. 그 후 익수가 찾아와 두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다. 머리도 잘라주기로 했다. 연하는 윤이 모든 것을 아는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은 어떤 책이든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야 했던 이유는 익수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은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연하는 윤에게 청구서를 써서 학의 할아버지에게 보내라고 했다. 윤은 학의 할아버지가 수원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윤은 세상에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했지만 그 후 연하는 익수를 찾아가 자신이 윤을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윤은 가족이라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윤이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익수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익수는 윤을 여기에만 묶어두고 싶지 않다며 윤이 세상을 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후 윤은 익수가 가져왔던 의학 서적을 태우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이 물고기를 구우러 왔고 윤은 학에게 왜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연하를 지키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윤은 폭포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은 몇 년 전 불의 부족 마을에 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가난해서 윤은 매일 도둑질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익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덮쳐 물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수는 가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 착해서 윤은 그를 하룻밤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윤은 자신이 입힌 익수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익수는 윤에게 먹으라며 고구마를 하나 주었습니다. 윤은 익수가 자신의 신발을 이 고구마와 바꾼 것을 알고 왜 그렇게 착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자신은 수도에 거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은 수도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고 더 많은 책을 구해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윤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익수는 윤의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신의 계시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에게 집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윤은 익수를 따라가 더 배우고 싶었지만 익수는 떠나버렸습니다. 윤은 익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윤은 집신을 만들어 팔며 살다가 어느 날 익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윤에게 줄 책을 많이 구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윤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은 익수를 돌보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늘 함께했습니다. 그 후 익수는 직접 만든 집신을 윤에게 선물하러 왔습니다. 솜씨는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윤도 익수가 신을 집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익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윤은 익수가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은 익수가 원한다면 연화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일행은 길을 떠났고 학은 윤이 가져온 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윤은 학에게 짐을 보여주고 익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은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익수도 혼자서 잘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윤은 학과 연화의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학도 윤이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연화 그리고 학은 윤이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 한편 수원은 막 일왕의 나약한 통치 때문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원은 그들을 모두 숙청해야 했습니다. 그 후 수원은 비룡왕에 대한 책을 보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신화 속의 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연화의 일행은 여전히 길을 가고 있었고 제국의 국경에 닿기 위해 나라를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익수의 조언에 따르면 용의 전사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 국경 근처 사내용의 전사의 혈통을 지키는 부족이 숨어 살고 있어 그 마을이 일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용의 전사 혈통을 지키는 자들이 제국 국경 근처 산에 숨어 살고 있으니 그 마을이 바로 하지만 학의 걱정은 조금 과했습니다.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 또한 궁궐밖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행은 길가의 한 마을에 들러 식사를 했습니다. 학은 물건을 사러 가면서 윤과 연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망쳐서 큰 나무 근처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 무기점에 들러 활을 하나 샀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호신용으로 쓰기 좋은 단검도 있었지만 학은 자신이 그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화는 수원이 정말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의 할아버지와 바람의 부족이 무사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연화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으러 왔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윤은 음식값을 치르고 연화가 평정을 잃은 것을 보고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불의 부족 사람들을 발견하고 구석에 숨었다가 마침 돌아온 학과 마주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학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세 사람은 왕이 바뀐 후 나라의 변화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금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슬리는 것은 불의 부족 군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은 조정의 눈가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이런 숲길을 걷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후 연화는 학에게 다시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을 해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필요할 때 스스로 도망칠 길을 열기 위해 배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은 그녀에게 이 활을 주며 전투 시 자신의 뒤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행 중만 아니었다면 그는 그녀에게 하루에 화살 200개씩 쏘며 연습하게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왜 아버지가 무기 잡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길 바랐습니다. 학은 연하에게 새와 토끼를 쏘며 연습하게 했지만 1시간 내내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묻자 그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천재는 재능 없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학이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가 단지 활을 당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녀는 스스로 활 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연하는 화살이 최대한 똑바로 날아가도록 열심히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유는 연하가 빨리 능숙해지기 위해 밤에도 기꺼이 연습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기술은 과연 향상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활을 너무 많이 당겨 손이 다 까졌습니다. 윤 또한 활쏘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설픈 사람이 무기를 드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든다는 것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부족하거나 망설인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학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어떤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하가 길가에 멈춰서서 멧돼지를 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든다는 것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싫어하셨겠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멧돼지를 쏘았지만 빗나갔습니다. 학은 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물건은 쏠 수 있지만 아직 사람을 쏠 수는 없기에 살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격자라고 생각하고 쏘라고 했습니다. 피할 자신이 있다고 하자 연하도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수원이라고 생각하고 쏘라고 하자 그녀는 학의 얼굴을 스치게 쏘았습니다. 학은 그녀에게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은 연하가 아닌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윤을 찾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갑자기 연하가 땅에 떨어진 윤의 짐을 발견했고 직후 두 사람은 정체 모를 목소리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이 창을 휘둘러 안개를 걷어내자 산속에 사는 부족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연하의 붉은 머리카락을 보고 그녀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관의 인도를 받아 사룡의 전사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백룡의 후예를 지키는 백룡의 마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윤은 우리의 갇힌 채 연하와 학이 자신처럼 잡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사람도 갑자기 이곳으로 끌려왔지만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말하자 그들은 윤을 풀어주었고 학은 그들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보고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윤을 풀어주었고 학은 그들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보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동시에 학과 윤은 이곳 사람들이 연하의 붉은 머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연하의 붉은 머리가 초대 백룡이 섬겼던 분의 머리색과 같아서 그녀가 자신들이 찾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이 이 부족 전체가 백룡의 후손인지 묻자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백룡이 남긴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큰 팔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을의 촌장 할머니가 그를 계속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힘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백룡의 주인이 곧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으며 다음 세대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장은 백룡에게 빨리 아내를 찾아 아이를 낳고 백룡의 피를 이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백룡은 빨리 아내를 찾아 아이를 낳고 백룡의 피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이때 백룡은 그래서 그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마을을 어지럽히러 온 침입자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백룡은 침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나섰죠. 한편 요나는 학에게서 칼을 받아 용기를 얻은 뒤 어떻게든 백룡을 동료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룡은 그녀가 무기를 든 것을 보고 요나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요나의 머리카락이 드러나자 백룡은 몹시 놀랐죠. 백룡의 피가 반응하며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백룡은 자신의 힘을 정룡왕의 후손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나타나면 백룡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백룡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때라고요. 정신을 차린 백룡은 요나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는 붉은 머리카락 때문에 백룡이 그녀를 정룡왕으로 보고 주인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사룡의 힘을 빌리러 온 파렴치한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가 누구든 백룡은 그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피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그 후 백룡은 촌장에게 자신이 바로 길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달려와 먼저 연회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동안 유는 백룡이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학은 앞으로의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 백룡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백룡은 학에게 돈주머니를 주며 그의 의무는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은 백룡 같은 도련님이 어떻게 공주님을 지킬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둘은 서로 대립하는 기세로 요나를 찾아갔습니다. 학은 백룡은 아무 쓸모도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윤이 사정을 물어보니 백룡이 학에게 돈을 줬다는 걸 알게 됐죠. 겉으로는 돌아가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돈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백룡은 학이용의 기사가 아니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학이 필요했고 학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백룡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룡은 학이 너무 변변찮아서 공주님을 지키는데 용의 기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학은 흰 도마뱀 따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날 밤 연회가 열렸습니다. 랑은 4대에 걸쳐 백룡을 키워왔고 이제 백룡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 백룡은 요나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느꼈습니다. 부족의 사명은 이루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더 이상 백룡을 깨울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지만 백룡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오래 살겠다고 다짐했죠. 일행은 길을 떠났고 남은 세용의 전사에 대한 단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룡은 다른 용들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연결된 감각을 통해서 말이죠. 그 후 요나는 백룡의 진짜 이름을 물었고 그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다시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키자였습니다. 그 후의 여정에서도 학은 계속해서 키자에게 시비를 걸고 비꼬았고 요나는 둘을 말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학에게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고 했고 키자에게는 학의 이런 성격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 후 유는 키자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용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가 감각을 집중해 보니 느껴지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키자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려다 진해가 가득한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죠. 역시 키자는 바깥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련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는 키자에게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죠. 그를 끌어올렸을 때 키자와 학은 갑자기 주위에 많은 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과 요나는 한쪽으로 숨었고 학은 아마 불의 부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자들은 산적들이었고 학과 키자는 봐줄 필요가 없었죠. 산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수가 많으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키자는 용의 팔을 발동시켜 돌진해 공격했죠. 학도 키자의 힘에 놀랐지만 키자에게 무능한 놈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자는 학이 자꾸 자신을 뱀이라고 부르자 한 방 먹이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싫어했지만 둘 다 상대방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죠. 요나도 돕고 싶어 하자 유는 그녀에게 활 쏘는 법을 알려주었고 학을 기습하려던 놈을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명중시켰고 윤의 설명이 꽤 쉽다고 느꼈죠. 하지만 윤은 직접 쏘지는 못했습니다. 딱 이론에만 강하고 실전은 약한 타입이었죠. 그들은 산적들을 모두 처리했지만 키자의 손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 듯 보였습니다. 학 또한 상처가 벌어져 정신을 잃었죠. 키자는 학이 그런 상처를 입고도 싸울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키자는 학을 옮겼는데 용의 팔 덕분에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의 팔만 강할 뿐 왼손은 여전히 평범하게 약했죠. 키자는 요나 또한 꽤 강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산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날 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자는 이 강인한 공주님을 계속 따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키자는 일행이 들풀만 먹는 것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요나는 윤희학보다 요리를 잘하니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이때 학이 깨어났고 요나가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려 했지만 키자가 대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은 키자에게 다음 용인 청룡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키자가 알기로는 청룡족은 원래 땅의 부족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청룡족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죠. 비록 사라졌지만 키자는 여전히 청룡의 위치를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살아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윤은 청룡의 어렴풋한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날 몇몇 마을에 들어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키자는 그들이 숲에서 그냥 자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다음날 아침 키자는 잠을 설쳐 기운이 없었지만 윤은 불의 부족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붉은 머리, 한 명은 전직 장군, 다른 한 명은 용의 팔을 가졌으니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바깥에서 키자가 감지하게 하고 없으면 굳이 찾지 않고 바로 떠나기로 했죠. 학이 위치를 잘 기억하는 덕분에 몇몇 곳은 군영이라 청룡이 없을 거라 판단하여 찾아야 할 장소의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청룡을 찾지 못했습니다. 키자는 계속해서 청룡이 느껴지는 방향을 가리켰고 일행은 청룡이 국경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후 윤은 공주님께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빙빙 돌게 만들어 체력을 소모하게 했죠. 그날 밤 키자는 청룡이 자신을 감지하고 스스로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요나가 활을 연습하는 소리가 키자를 깨웠습니다. 학은 키자를 막아서며 공주님은 자신들이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나는 키자에게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밖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키자는 점점 자신이 요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또한 키자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윤은 청룡이 지도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으며 그곳은 분명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국경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일행은 마침내 제국의 국경 근처에 있는 숨겨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일행을 구경하러 몰려나왔습니다. 키자는 청룡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청룡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가난한 부족일 뿐이었죠. 요나는 이곳 사람들을 억지로 대하고 싶지 않아 그저 학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하루만 묽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촌장은 그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했고 이곳은 미로 같으니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자 없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요나가 마을 사람들이 가면을 쓴 것에 대해 궁금해하자 촌장은 미혼자들의 풍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쉴방으로 안내받았지만 윤은 청룡을 찾기 위해 이곳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행은 마을을 탐험했지만 막다른 길만 발견했습니다. 윤은 갑자기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까 걱정되어 일행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요나는 우연히 비밀 터널을 발견하고 학 일행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해 쫓아가다가 일행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등불이 모두 꺼지고 그녀는 뜻밖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밖으로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잠시 걷다가 요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 요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그 다람쥐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학 일행이 요나를 찾고 있을 때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키자는 요나를 데려온 사람이 바로 청룡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달아나 버렸죠. 몇 년 전 청룡이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가면을 씌웠습니다. 청룡의 힘은 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여겼습니다. 청룡은 어릴 때부터 선대 청룡과 함께 살았고 둘 다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선대 청룡 또한 현재의 청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현재의 청룡은 눈을 마주친 자는 누구든 마비시키는 능력 때문에
그는 그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과장되어 더욱 잔혹해졌죠. 그 때문에 아무도 둘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룡이 죽더라도 이 마을에서 새로운 청룡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청룡은 자신의 눈이 날마다 강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반면 선대의 눈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마다 강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반면 선대 청룡의 눈은 점점 약해졌다. 두 사람은 자주 무뚝뚝하고 까다로웠지만 사실 선대 청룡은 후계자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룡에게 눈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능력 대신 검을 사용하는 법을 청룡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눈에서 나오는 힘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청룡에게 능력 대신 검을 쓰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능력을. 하지만 싸움을 계속한 끝에 선대 청룡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자신이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룡은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대 청룡은 죽었고 적들이 대규모로 마을을 공격해 왔습니다. 현재의 청룡은 유언을 기억했지만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모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청룡이 일부러 그들을 피했지만 연화는 청룡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시각 청룡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구했을 때 이전의 키자처럼 자신 안의 용의 피가 연화에게 격렬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머릿속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피는 끓어올랐고 왜 자신이 키자가 백룡이라는 것을 알아봤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룡이 숨은 이유는 더 이상 아무도 이 능력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키자는 이 마을 사람들이 감히 연화를 데려간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는 백룡의 마을이 다른 마을들과는 다른 특별한 곳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룡과 이곳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침입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청룡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통로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키자와 윤이 모두 따라갈 것이기에 연화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은 그녀가 여기 남기를 바랐습니다. 연화는 학을 설득하고 오히려 그가 여기 남아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서 청룡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은 그녀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닐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키자에게 연화의 안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여기 남아 마을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보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비밀 통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키자는 미행을 감지하고 윤과 연화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뭘 할 셈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누구든 그 통로로 들어가서 살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자는 그들이 연화를 해치려 한다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윤과 연화는 청룡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둘은 곧 그에게 다가갔고 연화는 그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진짜 이름이 없었고 검을 들어 둘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청룡의 다람쥐는 신이 나서 연화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청룡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득 연화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청룡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이 힘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자신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를 만나 친구가 되자고 권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룡은 이 힘이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며 연화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도 청룡을 강요할 수 없어 윤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룡은 오랫동안 친구를 원했지만 그 바람을 버리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연화는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청룡의 일에 대해 여전히 속상해했습니다. 그녀는 키자가 마을 사람들을 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화가 저주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왜 청룡을 저주로 여기는지 묻자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키자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전체가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키자는 연화를 보호했고 학은 상황을 알아차리자마자 연화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돌로 막혀 있었고 학은 돌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돌을 부수려 했으며 왕께서 따님을 데려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때 연하가 정신을 차렸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갇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숨쉴 공기가 바닥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키자는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용의 발톱을 꺼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용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연하가 왜 용의 힘을 저주로 여기는지 묻자 그들은 마을에서는 반드시 청룡의 증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더라도 다른 아이가 그 증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가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힘을 탐내기보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청룡이 어린아이였을 때조차 그 힘으로 많은 병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룡이 그 힘을 가지고 사방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안에 고립시켰습니다. 그때 청룡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 그들을 벌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면이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청룡의 얼굴이 매우 선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눈을 보면 돌이 된다고 믿었기에 그는 가면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다가왔지만 그것은 돌을 부수고 탈출할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키자에게 자신이 부수는 쪽이 출구로 더 빨리 통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키자도 도왔습니다. 연하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도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서 나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학도 반대편에서 땅을 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통로 저편의 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땅을 파던 연하는 지쳤고 청룡은 키자의 말에 따라 연하를 쉬게 했습니다. 연하는 청룡이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5년 동안 왕궁을 떠나지 않다가 어떻게 많은 일에 직면해야 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가기로 했고 청룡은 연하와 함께라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땅을 확보하기 마침내 반대편에서 벽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하를 다시 보자마자 그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동굴을 떠날 때 연하는 다시 한번 청룡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청룡은 이제 그녀와 함께 가면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청룡은 연하를 따라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면의 방울이 떨어졌고 청룡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하 일행을 따라 나섰지만 청룡은 여전히 꽤 거리를 두었습니다. 키자는 남은 두 용의 방향을 더 이상 감지할 수 없었고 어젯밤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 있었습니다. 윤이 청룡에게 키자처럼 느낄 수 있는지 묻자 청룡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키자는 청룡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룡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청룡은 키자의 회복을 위해 근처 시냇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추워하자 일행은 요리도 하고 몸도 녹일 겸 불을 피우기로 했습니다. 윤이 요리를 끝낸 후 그들은 청룡에게 먹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연하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청룡은 이름을 직접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청룡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은 청룡을 그 답답한 세상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녀이므로 그녀가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룡이 그녀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그녀 또한 이전에 청룡이 검을 겨눴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은 또한 예전에 자신이 귀족과 왕족을 오랫동안 증오했기 때문에 연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윤도 예전처럼 공주님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연하가 물을 뜨러 시냇가에 갔다가 학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학에게 이름 대신 계속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학이 자신이 공주였고 왕의 딸이었다는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락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을 파낼 때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연하는 학에게 청룡의 이름을 짓는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청룡이 밤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고
둘이 달빛 아래 있는 청룡을 보았을 때 연하는 그에게 신하라는 이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밤과 관련이 있고 두 사람이 달빛 아래 있는 청룡을 보았을 때 연하는 청룡에게, 신하는 선대청룡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자신에게도 이름이 생겼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그는 농룡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키자가 정해준 방향을 따라 연하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나섰다. 수도와 꽤 가까운 곳에 다다랐기에 신하의 천리안이 힘을 발휘했다. 앞길을 살피며 그들은 적에게 발각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었고 키자도 신하라는 새로운 동료가 생겨 꽤 기쁜 듯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버려진 마을에 들렀다. 그곳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었고 흉작과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수도로 징병되어 이곳은 나라에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역병이 돌고 이주할 힘이 없는 자는 굶어 죽을 뿐이었다. 윤이 살던 곳도 이곳과 비슷했다. 불의 부족장이 군비 증강에만 집중하고 백성의 삶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일행은 길가에 한 사람을 돕게 되었다. 그 남자는 선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말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도 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새로 즉위한 왕은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일행이 떠날 때 연하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윤 또한 이전 왕을 전혀 존경하지 않으며 세상은 무기와 분쟁 없는 세상을 바랐던 그를 그저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학은 여전히 그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리고 지금의 연하에게는 그 왕의 딸이라는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에 앉아 울었지만 신하의 다람쥐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어나 활쏘기 연습을 했다. 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한편 수원은 땅의 부족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의 부족장은 요즘 땅의 부족에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어 낙담하고 있었다. 상인들의 발길은 줄고 자원도 고갈되어 갔다. 그는 연하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라 전쟁을 끝낸 후로 자신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원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다. 그는 수원이 스승처럼 존경했던 사람의 아들이기에 여전히 주시하고 있었다. 수원은 안으로 들어가 차를 청했다. 수원과 동행한 이는 하늘의 부족장이었는데 두 부족장은 하늘과 땅처럼 상극으로 유명해 서로 보자마자 한판 붙자고 으르렁거렸다. 땅의 부족장은 수원이 여전히 어딘가 연약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며 옛날 그의 아버지 같은 전사와는 다르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의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수원은 구경을 청했고 그때 땅의 부족장은 광산이 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은 그저 구경하러 왔다고만 했고 땅의 부족장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수원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은 수원이 그 일을 하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수원이 이 나라에 몰락만을 가져온다면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물론 수원은 그 말을 이해했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수원은 해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계속해서 구경했고 수원은 이곳에서 바위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수원이 묻자 부족장은 그저 신앙일 뿐 별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자리를 뜨며 무슨 일이 있으면 하인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하인은 부족장께서 너무 낙담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그를 짜증나게 했다. 수원은 땅의 부족장이 위풍당당하며 많은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자 수원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인이 달려와 부족장에게 곧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기뻐하며 수원에게 달려갔지만 수원은 여기서 벌어질 전투는 모의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을 초대해 축제를 열고 싶다는 것이었다. 땅의 부족장과 하늘의 부족장은 이에 반박하며 수원이 국내 상황을 무시하고 놀 궁리만 한다고 생각했고 수원이 선왕보다 더 나쁜 왕이 될까 걱정했다. 얼마 후 축제가 열렸다.
아내가 직접 고른 옷이라 어쩔 수 없이 입었다. 그는 아내가 수원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원이 아내가 만든 차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한 후였다. 부족장은 백성들이 자신의 시범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의아해했다. 맞붙을 것이다. 각자 머리 위에 잔을 하나씩 얹고 잔을 깨뜨리면 계급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된다. 양측 병사는 평민, 귀족, 왕의 세 계급으로 나뉜다. 같은 계급끼리는 서로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계급 사이에는 그렇지 않다. 왕은 귀족의 잔을 깰 수 있지만 평민은 공격할 수 없다. 귀족은 평민을 공격할 수 있지만 왕은 공격할 수 없다. 그리고 평민은 왕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귀족은 공격할 수 없다. 잔이 깨진 자는 포로가 된다. 동료에게 예비잔을 받으면 부활할 수 있다. 잔이 모두 깨진 쪽이 패배한다. 부족장은 수원이 싸움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비록 천하무적하게 친구이긴 하지만 아무도 수원의 실력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늘의 부족장은 그가 맹수들에게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수원 같은 사람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부족장은 수원이 과연 약해 빠진 다람쥐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수원이 나서서 그에게 도전했다. 하지만 갑자기 수원은 등을 돌려 도망치고 병사들을 앞세웠다. 그 5병사는 모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저쪽으로 억지로 보내진 땅의 부족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족장에게 져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장의 말에 따라 전력을 다해 싸웠다. 그리고 그는 평민이기에 반격할 수 없었다. 한 귀족이 부족장을 도우러 나섰다가 다른 귀족에게 당하고 말았다. 한 명씩 머리를 쳐 쓰러뜨릴 수 있었다. 부족장은 계속해서 상대를 찾아다녔고 수원은 부족장 쪽 평민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땅의 부족장은 하늘의 부족장과 마주쳤다. 상대가 귀족이므로 땅의 부족장이 유리했지만 하늘의 부족장도 잔이 깨지지 않는 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때 수원은 자신을 쫓던 5평민에게서 벗어나 그들이 서로의 잔을 깨도록 만들었다. 수원이 포로를 구하러 달려가자 땅의 부족장이 달려들어야 했다. 하지만 수원은 목검 하나를 쳐내 부족장의 얼굴 앞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이제 수원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운이 좋은 척하며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수원은 포로를 구했지만 그들을 구하는 것은 수원에게 불리함과 동시에 유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유리한 점은 병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불리한 점은 상대에게 다시 한번 잔을 깨트려 점수를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수원은 계속 쫓겼고 부족장은 그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아직 믿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흙먼지를 가득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부족장의 진영은 흩어졌고 그는 수원 편에 있는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전술을 가르쳤는지 물었다. 그들은 이 바람을 예측한 것까지 모두 수원의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부족장은 이제야 자신이 수원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원이 일부러 자신의 군대를 패배로 이끌면서 동시에 자기 부족에서 가장 부리기 쉬운 자들을 자신의 병사로 골랐다는 것을 알았다. 부족장의 군대는 모두 패배했고 홀로 포위되었다. 그가 봤던 다람쥐는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다름없었다. 수원은 그에게 체면을 지키고 싶다면 병사들을 부활시켜 다시 싸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만약 이곳이 전장이라면 부활할 병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혼자 1000명의 적 앞에 서더라도 그는 싸울 것이다. 그는 수원과 한판 붙었다. 하지만 수원이 한창 싸우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부족장이 그의 머리 위잔을 깨뜨렸다. 덕분에 부족장은 혼자서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얻었다. 며칠 후 부족장은 여전히 수원이 이곳에 온 이유를 몰랐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자신이 만든 차를 상인이 사들여 큰 나라에 소개했다고 알렸다. 그래서 밭에 있는 차의 양으로는 팔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수원은 희귀할수록 가치가 있는 법이라며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남겨두라고 했다. 광산의 노인 또한 현재 광산을 확장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도리장인의 손에 들어가자 부족장이 축제 때 착용했던 바로 그 장신구가 되었다. 수원은 이곳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부족장이 수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수원은 땅의 부족을 영입하고 싶었다. 그들의 사기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땅의 부족 군사력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부족장은 역시 수원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원에게 기대를 걸고 그의 아버지보다 더 장래가 유망한 인물로 보기로 결심했다. 한편 연하 일행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유는 이곳에 농룡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학은 예전에 와본 적이 있었고 키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일행은 이제 너무 눈에 띄었기에 학이 혼자 도시로 들어가 조사하기로 했다. 요나가 따라가려 하자 학이 막아섰다. 최근 요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남아서 쉬라고 한 것이다. 그는 윤에게 무기를 맡기고는 혼자 도시로 들어갔다. 도시에 들어온 학은 이곳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나타난 병사 몇 명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를 보고 분개한 학과 녹색머리의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처리했다. 둘은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면서 병사들에게 반격한 뒤 완전히 따돌렸다. 그 남자는 갑자기 학에게 여자를 맡기고는 바쁜 일이 있는 듯 사라져버렸다. 그는 항구 밖에 있는 배로 돌아가 선장을 만났다. 그녀는 그가 또 병사들과 시비가 붙은 걸 알았지만 그 또한 백룡과 청룡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날 밤 학이 돌아왔고 일행은 내일 물건을 사러 도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하와 키자는 농룡이 항구 밖에 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신하와 키자가 일행을 이끌고 농룡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학은 갑자기 혼자 행동하기로 했다. 병사들과 마주쳤던 일을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일행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러 떨어진 것이다. 유는 학이 늘 요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기에 이상함을 눈치챘다. 키자가 일행을 이끌고 농룡의 기척이 느껴지던 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 그때 농룡은 도시 안에서 학과 제외했다. 농룡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학에게 도움을 좀 청했다. 그는 학을 술집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눴다. 학이 항구 도시가 활기를 잃은 이유를 묻자 농룡은 한 영주가 이곳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후부터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저항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다. 그때 윤과 요나가 갑자기 나타나 학을 발견했다. 학이 설명하려 했지만 농룡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학은 요나에게 설명하려 애썼다.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를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믿고 싶지 않았다. 속박당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운명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동안 학은 일행을 데리고 병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어제 학과 농룡이 구해줬던 여자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일행을 자신의 일터로 데려갔고 학 또한 모두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과 이곳이 한 영주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병사들 역시 그 영주에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가게를 부수고 예쁜 여자를 보면 잡아갔다. 장사를 하려면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내야 했다.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영주의 배에서 물건만 약탈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농룡은 영주의 화물선에 잠입해 그 배가 약을 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해적선이 나타나 화물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농룡의 능력은 아주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달이었다. 해적선은 승리를 거두었고 선장은 영주의 화물선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선장은 선원들이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항상 압도적으로 유리해야만 했다. 그 후 선장은 오늘따라 농룡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그저 학과 함께 싸웠던 감각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제 모두가 그의 능력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농룡 또한 이곳 사람들을 매우 아꼈는데 13년 전 그는 자유를 찾아 마을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선장은 이곳의 영주를 타도하기 위해 총공격할 인재를 더 모집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처럼 여기는 이들이 목숨을 잃길 원치 않았기에 가능한 한많은 힘이 필요했다. 농룡은 학을 떠올렸고 선장은 그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는 학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를 설득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날 농룡은 학을 다시 한번 찾아 마을로 들어갔다. 한편 학은 일행과 함께 농룡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병사들이 근처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끼어들 수 없었고
윤이 일행을 구석으로 이끌었다. 병사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은 어젯밤 해적에게 물건을 뺏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나서면 더 눈에 띌 뿐이었다. 병사들이 가자 일행도 다시 움직였다. 그 후 학은 갑자기 또다시 일행과 떨어졌다. 그가 도시에서 수배되었기 때문이었다. 농룡은 이 일로 학을 영입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학은 농룡과 재회했고 그 역시 자신처럼 수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둘은 수배서를 불태웠고 농룡이 학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은 이 녀석이 변태 같다고 생각하며 거절했다. 그는 농룡을 쫓아내려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학에게 달려들어 학은 도망쳐야 했다. 그 후 요나 일행과 다시 만나자 농룡은 또다시 사라져버렸다. 농룡은 학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코 학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갑자기 떨어지다 키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한편 요나 일행은 방금 병사들에게 습격당했던 가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 집 아이가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것을 발견했다. 윤희 상태를 살폈지만 역시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요나는 더 일찍 나서서 막지 못한 것에 분해했다. 그녀는 이곳이 아버지 시절부터 혼란스러웠다면 자신이 바로잡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키자는 농룡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지금 항아리에 끼어 있었고 키자는 농룡을 데려갔다. 하지만 농룡은 주인을 만나 섬겨야 한다는 말을 듣자 항아리를 깨고 도망쳤다. 그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누구를 돕거나 섬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농룡은 그 후 다시 학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을 제아라고 소개하며 계속해서 학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학은 계속 거절했다. 그때 요나가 나타나자 갑자기 제아는 무릎을 꿇었고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피해야 할 주인임을 깨달았다. 그녀에게서 멀어질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요나는 그가 농룡임을 직감했고 그 후 키자가 와서 확인해 주었다. 그는 사룡과 비룡왕 사이의 연을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제아는 그녀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요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빌리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그가 거절한다면 더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제아가 해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선장을 만나 함께 이곳 영주에게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아는 내일 학과 함께 자신의 배로 오라고 했다. 그날 밤 윤과 다시 상의한 후 다음날 일행은 제아의 선장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선원들에게 일행을 상대하게 했다. 학과 두 용은 쉽게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녀는 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윤은 싸움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요나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장은 요나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그녀에게 다른 시험을 내주었다. 그것은 바로 천수초라는 약초를 캐오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공주에게는 오죽할까. 하지만 이건 선장의 명령이었다. 천수초는 구름 덮인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약초로 상처나 병을 빠르게 회복시켜 다가올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요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선장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천수초는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서만 자라며 요나는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룡이나 학의 도움 없이 말이다. 요나는 단호하게 동의했다. 그 후 제아가 그녀를 길 안내했다. 저 앞에 길을 따라 내려가면 요나의 몸에 딱 맞는 동굴이 있을 것이었다. 천수초는 그곳에 자란다. 요나는 마음을 다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벽의 바싹부터 요나는 천천히 나아갔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깜짝 놀랐고 두려움에 다리가 굳어버렸다. 신하의 다람쥐와 제아가 뒤에서 그녀를 안심시켰다. 솔직히 제아조차도 천수초를 캐러 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소녀는 어떠랴. 하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공주의 모습은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요나가 정말로 사룡의 주인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아는 요나에게 돌아가라고 권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나는 단호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 돌아가면 모두에게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속 나아갔다. 그녀는 이 임무를 받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만약 다가올 싸움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면 자신이 가져온 것이 그들을 회복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케어만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다. 혼자지만 제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아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따라가기만 할 뿐 도와주지는 않았다. 조금 더 가자. 길이 너무 좁아 제아는 더 이상 연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 가야 했다. 연아는 걸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였고 마침내 천수초를 찾았다. 연아가 제아에게 알리러 나갔을 때 갑자기 파도가 덮쳐 그녀를 휩쓸고 갔다. 제아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 나섰다. 선장과의 약속을 어길까봐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또 파도가 덮쳐오자 제아는 어쩔 수 없이 연아를 구했다. 두 사람만 알면 괜찮을 테니까. 게다가 공경에 처한 소녀를 구하는 것이 제아의 원칙이었다. 학과 모두 연아가 걱정되어 절벽으로 찾아왔다. 키 작은 높이를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연아를 구하고 싶었지만 선장이 막아섰다. 공주님은 천수초로 자신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 지금 그들이 내려가서 구한다면 그녀의 결심을 짓밟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신하는 멀리서 돌아오는 연아를 보았다. 유는 연아가 무사하자 기뻐했다. 무사했다. 그녀는 선장에게 천수초를 건네고 제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고 싶다고 했다. 선장은 연아에게 매우 만족했다. 솔직히 제아가 연아를 구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바다에 던졌을 거라고 했다. 선장은 그녀에게 시험 통과를 알렸다. 학도 그녀가 무사해서 기뻤다. 제아는 학에게 연아를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왜 항상 그런 표정이냐고 물었다. 학은 그렇다고 말했다. 제아도 연아를 따라다니며 돌보느라 10년은 늙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제아는 늘 여자를 위해 애쓰지만 연아는 아마 특별한 경우 순수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데도 연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녀석이 있다. 제아는 학과 연아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냐고 물었다. 학은 그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제아는 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 마치 학이 연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학은 제아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연아를 여동생처럼 여기고 수왕과 공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는 평생 그런 맹세를 위해 살아왔다. 현재 마주한 공주님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학은 임금님께 공주님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뿐이라 그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찔린 상처를 응급처치했다. 연아에게 약을 발라주던 학은 또다시 제아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내면의 욕망을 억누르며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학은 꿀을 쏟고 말았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연아의 손을 핥았다. 공주님은 놀라서 달아났다. 내면 깊은 곳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듯했다. 그날 밤 연아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전투가 끝나면 해적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나면 연아에게 제아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신하는 항구에 많은 배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7척의 배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 선장은 모두를 모아 계획을 논의했다. 선장은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아마 큰 거래 때문일 것이다. 이번 거래 상대는 계제국이다. 이번 상품은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해적단을 소탕하려는 것이었다. 선장은 기습할 위치를 알려주었다. 문제는 언제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배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분명 그들을 인질로 삼을 것이다. 선장은 가장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보가 더 필요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이 쓰레기들을 이번 기회에 그리고 영원히 쓸어버려야 했다. 다음날 모두 서둘러 준비에 나섰지만 연아는 아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자신의 일로 바빴다. 이를 본 농룡은 그녀에게 도시를 구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비행 중에 제아는 영주를 발견했다. 그의 마차를 본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었다. 위에서 변장한 소녀를 발견하고 물어보니 그녀는 영주를 피해 숨고 있었다. 며칠 전에 편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와 친구는 함께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녀의 친구는 더 예뻐서 방으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리자 그녀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졌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친구는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그녀는 그곳이 영주의 가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관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변장해야 했다. 제아는 소녀를 안심시켰다. 친구는 납치된 것뿐이니 걱정 말라고 하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를 찾았다. 그는 한 직원의 말에 따라 소녀가 말했던 가게에 대해 알아봤다. 거기서 일하는 한 직원에 따르면 가게는 모레 오후까지만 사람을 모집한다고 한다. 그날이 공격할 기회인 듯했다. 만약 좋은 상품이 있으면 영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다. 요컨대 거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들은 피해자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연화가 이 일에 자원했다. 그녀가 배에 잠입해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학과 모두는 그녀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발각되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배를 일일이 수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영주를 물리치는 것보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연화는 모두를 설득했다. 선장은 그녀의 계획 실행을 허락했다. 하지만 계획이 성공하고 더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연화를 도울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했다. 학과 키자가 자원했지만 인신매매다는 예쁜 여자만 필요로 했다. 제아까지 자원의 골치가 아프자 선장은 윤을 쳐다보았다. 눈치가 빠르고 폭발물을 만들 줄 아는 그가 딱 맞았다. 이 점에 대해 윤도 자신이 여장하면 꽤 예쁘다고 자신했다. 계획을 확정하고 내일 실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 연하와 선장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연하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이 배에 오른 이상 너는 내 딸이며 누구도 목숨을 잃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연하는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선장과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선장에게서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산책하던 중 연화는 학과 마주쳤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연화를 묶어서라도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싶었다. 연화는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정 내내 아버지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곳이 여전히 많았다. 연화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 옳았는지 몰랐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싸워야 하니 가게 해달라고 했다. 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연화를 바라볼 뿐이었다. 공주님의 단호한 표정에 학은 매우 놀랐고 공주님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졌다. 다음 날 윤과 연화가 변장했고 키자와 신하의 다람쥐도 따라가려고 변장했다. 윤의 두려움을 눈치챈 학이 다가와 그를 안심시켰다. 그 후 두 사람은 인신매매 가게로 갔다. 그들은 방으로 안내된 뒤 함정을 통해 아래로 보내졌다. 밖에 모두는 연하와 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덩이에 떨어진 후 연하는 눈이 가려진 채 비밀 장소로 끌려갔다. 두 사람은 다른 소녀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연하는 떨어질 때 발목을 삐었다. 잠시 후 영주가 검사하러 왔다. 그는 연하에게 다가갔다. 다른 이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 윤이 나섰지만 영주는 그를 훑어보더니 한 대 찾고 말리는 부하도 때렸다. 그는 윤을 짓밟으며 다른 소녀들이 도망칠 엄두도 못 내도록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창 의기양양해하던 중 그는 자신의 손이 매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불타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연하였다. 자세히 보니 그는 연하를 본 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수원의 쿠데타 이후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눈빛에 주목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떠났다. 윤은 이 빚을 갚겠다고 맹세했다. 몇몇 소녀들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2주 전부터 이곳에 있던 한 소녀가 불가능하다며 막아섰다. 그 소녀의 말은 다른 소녀들에게 절망감만 더할 뿐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달랐다. 이 어두운 곳에서 그녀는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살아갈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그날 밤은 거래가 있는 날이었다. 연하와 유는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갔다. 한편 학은 몹시 걱정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저 하얀 도마뱀보다는 나았다. 사실 그 역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연하와 윤을 그저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재하가 괜찮은 척하자 모두가 달려들어 때렸다. 그 후 신하는 보게 되었다. 움직이는 배 몇 척을 그 후 선장이 모두에게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독려했다. 연하 쪽에서는 윤이 다람쥐를 불렀고 나타난 신하의 다람쥐가 그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그는 연하와 함께 경비병을 유인해 처리했다. 연하는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다. 정신을 다잡은 연하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말했다. 소녀들에게. 발이 여전히 몹시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공주의 용감한 모습을 본 그 언니는 그녀를 돕기 위해 따르기로 결심했다. 다른 소녀들도 모두 뜻을 함께했다. 그 언니의 이름은 유리. 밖에서는 학의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룡은 싸우면서 연하의 이름을 외쳤다. 청룡은 아직 연하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 적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죽이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농룡은 계속해서 배를 옮겨다니며 지원해야 했다. 윤 쪽에 있는 선원들을. 그는 병사 2명을 자기 쪽으로 유인한 다음 연하와 유리가 통을 밀어 덮치게 했다. 하지만 파도가 배를 흔드는 바람에 한 명이 빠져나와 유리를 인질로 잡았다. 윤은 불꽃 신호를 써서 사람을 구할지 신호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몇 개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윤이었다면 자신을 우선시해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바보를 만난 후 윤은 변했다. 그는 변장을 풀고 자신이 해적이라고 밝혔다. 남은 한 명이 일어나 공격했다. 그가 실컷 때리게 놔둔 후에야 배에 지뢰를 설치했고 자신만이 위치를 안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두 놈은 윤을 끌고 지뢰를 찾으러 갔다. 만약 없다면 본보기로 그를 죽일 셈이었다. 한 명이 막 떠나자 연하가 일어나 활통을 빼앗아 달려나갔다. 다른 놈이 쫓아가려 하자 유리가 그의 머리를 쳤다. 윤은 이미 거짓말한 게 들통나 죽을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연하가 나타났다. 그들은 연약한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라, 그녀의 눈은 제2의 태양처럼 그들의 썩어빠진 심장을 불태웠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기회를 틈타 연하는 윤에게서 불꽃 신호를 빼서 하늘로 쏘아 올렸다. 청룡이 그것을 보았다. 위치는 알았지만 학에게는 너무 멀었다. 해낼 수 있는 건 농룡뿐이었다. 그들이 막 연하를 죽이려 할 때 농룡이 달려들었다. 그가 몇 번 움직이자 놈들은 멀리 날아갔다. 연하와 윤은 계획이 성공해서 기뻤다. 이때 영주의 지원군이 도착했다. 하지만 청룡이 나타나 농룡을 도왔다. 학과 백룡은 남아서 모두를 지원해야 했다. 모든 것이 안정되자 이제 남은 일은 영주를 잡는 것뿐이었다. 학과 백룡은 계속해서 배를 하나씩 격파했다. 몇몇 선원들이 농룡을 도우러 왔다. 영주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일거원 기반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윤도 농룡과 청룡이 있는 배가 영주의 위치라고 특정했다. 왜냐하면 그 배의 병사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청룡이 먼저 들어갔다. 그는 매복에 당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대처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영주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는 사저로 돌아가 병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연하 일행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가 의기양양해 있을 때 청룡이 그의 위치를 발견했다. 농룡은 곧바로 그곳으로 날아갔다. 그가 활을 쏘았다. 농룡은 피하지 못해 어깨에 화살을 맞고 날개가 부러졌다. 그가 한 발 더 쏘아 그를 끝장내려 했다. 불타는 듯한 감각이 다시 나타나자 영주는 두려워했다. 역시 예전에 그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수도에 있던 그 붉은 머리 소녀는 겨우 살아남았던 것이다. 햇빛을 반사하는 붉은 머리의 소녀는 연하, 공주였다. 연하는 화살을 쏘아 영주의 심장을 꿰뚫어 그의 죄 많은 삶을 끝냈다. 마침내 싸움이 끝났다. 연하와 윤을 보고 분노하여 납치범들을 공격했다. 선장은 승리를 선포하고 모두에게 축하 파티를 열라고 했다.
모두 함께 즐겁게 축하했다. 한편 연하는 도시를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수원과 재회했다. 그는 그녀가 무사해서 정말 기뻤다. 솔직히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그녀가 여기 있었다. 연하는 여전히 수원이 자기 아버지를 해치던 광경에 시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수원이 그녀를 껴안았는데 그의 부하들이 와서 그녀를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원의 허리에 있는 칼을 써서 그를 해치고 싶었지만 그가 막았다. 병사들을 보낸 후 수원은 연하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미안해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했다. 그 말을 남기고 수원은 떠났다. 학은 연하를 찾다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달려가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돌아온 연하는 진짜 감정을 숨기려 했어 밝게 행동했다. 모두가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다 쏟고도 몰랐고 심지어 옷을 그 자리에서 갈아입으려고 했다. 학이 오고 나서야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갈아입었다. 그는 공주를 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농룡이 학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 학이 시내에 창을 들고 오지 않는데 지금은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수원이 선물한 비녀가 아직 있었다. 궁을 떠난 후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학과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연하는 항구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같이 가고 싶은지 물었다. 당연히 그는 그림자처럼 공주를 따라다녀야 했다. 뒤에 있던 모두가 엿듣고 있었고 그녀는 내일 아침 떠나기로 결정했다. 연주가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연하가 연주해보니 소음이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잠시 후 농룡은 수많은 전투를 함께 겪었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아마 오늘 밤 그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선장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농룡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하를 따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아마 그것이 그와 같은 용인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룡은 연하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힘도 없었고 울면서 나아갔지만 그는 그 빛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모두 함께 길을 떠났다. 선장과 모두가 연하에게 많은 당부를 했고 그녀는 천수초도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선장을 껴안았다. 그 후 그들은 길을 떠났고 가던 중 청룡이 농룡을 발견하고 정체를 드러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의 일행은 새로운 동료를 얻었다. 농룡이 합류한 후 여정 내내 그의 사냥 실력 덕분에 식사가 개선되었다. 이제 남은 용은 황룡뿐이라 농룡이 앞장서서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다른 용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며 서로 다투었다. 셋이 다투는 동안 학과 유는 농룡이 가져온 사슴을 손질하러 갔다. 연하는 직접 그 사슴을 해체했다. 황궁에 있을 때는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피하는 것은 이 동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연하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모든 생명은 평등하기에 언젠가는 모두 극락으로 가게 될 거라고 했다. 그는 말하는 동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입에서는 침이 흘렀다. 그는 자신을 지나가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변명했다. 그가 배고픈 것을 본 연하는 그를 나무라고 초대했다. 다투느라 바빴을 것이다. 그들은 먹으면서 황룡에 대해 이야기했다. 건국 신화에 따르면 그는 강인한 몸을 가진 자였다. 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황룡이라는 사실에 꽤 놀랐다. 그는 제노이며 방랑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세 용인 모두 그가 맞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황룡이 다른 용들처럼 연하를 만났을 때 끓어오르는 감각이 없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 이 녀석이 강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연하가 그에게 합류하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동의했다. 말했듯이 황룡은 방랑하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 당연히 아무 목적도 없었기에 한가해서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윤이 만든 음식이 아주 맛있는 것도 한몫했다.
백룡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 황룡에게 힘을 증명하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단단한 몸을 가졌다고 했지만 학의 주먹 한 방에 쓰러졌다. 유는 황룡이 연하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했다. 학과 비교하면 그가 황룡이라고 하는 게 더 믿기 쉬울 정도였다. 비밀이 탄로나자 학은 자기가 황룡이라고 말했다. 백룡은 만약 그가 진짜 용이라면 초사악한 암흑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백룡은 네 마리의 용이 모두 모인 것을 매우 기뻐했다. 윤도 기뻐 보였지만 너무 단순해서 감흥이 덜했다. 그날 밤 황룡이 연하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장작 줍는 것을 도왔다. 연하는 모두가 그를 황룡이라 믿지 않아도 자신은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주변 공기가 평범한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다. 마치 황금빛의 따스한 햇살 같았다. 처음 만났지만 황룡 곁에 있으면 따뜻한 기분이 들어 연하는 정식으로 자신을 다시 소개했다. 그리고 황룡 제노를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을 때 고대의 언약에 따라 용의 피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룡이 모이는 그때 왕을 지키는 검과 방패가 깨어날 것이다. 마침내 붉은 용이 새벽에 돌아오고 유는 다음 일행이 가야 할 방향을 계산해냈다. 며칠 후 그들은 익수를 찾아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신과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한 곳에 쓰러져 있었다. 물어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 후 유는 익수를 한바탕 야단쳤다. 익수는 연화가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는 신탁에 대해 물었다. 요나라면 뭘 해야 할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황룡이 입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사룡을 모은 목적이라고. 상황을 요약하자면 학과 요나는 성에서 도망쳤기에 생존을 위해 사룡의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뭘 할 것인가?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수원을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을 것인가? 사룡의 힘이 있다면 왕성을 되찾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자신은 누구와 싸울 것도 아니니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쨌든 황룡은 생각했다. 요나가 익수가 말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그 목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그리고 모두는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오후에 세용인과 학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요나가 왕위를 되찾는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 겨우 16살 소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원의 이름이 나오자 학은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익수와 요나는 폭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겪은 일들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는 평화를 사랑했지만 나라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절망했을 때 곁에는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스스로 일어설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손을 내밀어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나라에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영주를 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왕국에 아직도 그처럼 썩어빠진 자들이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녀는 큰일을 하고 싶어 한다.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고 고아 왕국을 돕겠다고.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무기를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아직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수원과 만났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를 증오하지만 칼을 뽑아 찌를 수는 없었다. 익수는 말했다. 비록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울 수 없는 감정이 있는 법이라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요나는 여전히 빗속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학은 그녀가 감기에 걸릴까봐 찾아왔다. 두 사람은 동굴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요나는 학이 아직도 자신이 검을 든 것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난 게 아니라 단지 그녀를 걱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학을 방패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전에 요나는 학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농룡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농룡도 학처럼 그녀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농룡은 학이 그녀에게 검을 쥐어주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누구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농룡은 학이 요나를 묶어서 숨겨두고 다른 어떤 남자도 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농담했다. 학이 독점욕이 강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윤이 그를 불렀다. 유나는 농룡이 농담하는 거라 생각했다. 학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궁에서 쫓아낸 사람을 보라고. 요나 공주님, 당신은 머리를 자르고 검을 들었다. 이 나라를 돕기 위해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다고.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요나는 무척 행복해하며 하계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도 공주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S보이는 만화에서는 하계 요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예,